자, 니체 철학적 인식 변화에 대한 글을 언급하고 있는 인문 적용 10강입니다. 자, 문단별 핵심. 네, 초기 니체의 어떤 그 예술에 대한 어떤 관점과 그 다음에 예술 충동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네, 상호 보완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중국의 미학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니체는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죠? 인간의 삶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술을 통해서만 인간의 삶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적 인식이라서 요거에 대해서 네, 좀 정리 좀 할게요. 좀 기네요, 생각보다. 자, 인간의 삶은 네, 무엇으로 설명이 되는가? 무엇으로 네, 무엇으로 설명? 이렇게 할까요?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했었느냐? 예술을 통해서만 삶이 정당화될 수 있다.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정당화된다라는 네, 답을 얻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또 역시 니체가 가진 특징이겠죠. 자, 니체가 이제 삶이 아니라 네, 윤리, 종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는지, 윤리, 종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어떻게 했는지, 네, 그거를 또 체크할 겁니다. 니체가 종교나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 빠졌죠? 네, 철학도 있었죠? 네, 철학, 윤리, 종교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철학과 윤리와 종교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인식을 가졌는가라고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이 순서대로 할까요? 네, 철학에 대해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내세워서 인간을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개념의 껍질에 인간을 가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개념의 껍질에 가둔다라고 보는 거였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본 것 같죠? 다음 두 번째,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니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개념의 껍질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의 껍질인데 인간을 거기다 가둬버렸다라고 본 거고, 두 번째, 윤리에 대해서는 당위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현실의 삶을 포장한다는 얘기죠. 당위를 통해서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해결될 것처럼 얘기해서 현실의 삶을 포장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는 뭐를 했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선 포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의 삶을 현실을 포장해버렸다. 현실을 포장해버렸어요. 하니까 진리가 왜곡되는 거겠죠. 윤리가 왜곡되는 거겠죠. 다음 세 번째, 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핵심의 키워드는, 그죠? 네,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네, 회피와 집착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네, 회피와 집착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회피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는 거고요. 네,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회피하게 되는 거고, 집착하게 하는 것은 현실 너머의 문제죠. 네, 현실 너머.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뭐 저승이나 뭐 관념적인 세계죠. 현실 너머의 문제에 대해서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본 거죠. 와, 이렇게 얘기했군요.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이 문단. 네, 차분히 잘 정리해야 될 거예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차분히 잘 정리해야 된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라고? 저기에서도 얘기했던 예술가 형이상학이다. 해서 초기 미학의 중심이죠. 네, 핵심 주제에서
니체의 어떤 초기 미학은요. 네, 초기 미학은 다시 한번 저기 네, 예술가 네, 형이상학이었다. 키워드 꼭 잊지 맙시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했다고요.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문단은 예술 충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폴론적 예술 충동,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 네, 저기 순서대로 또 진행하죠. 아폴론적 네, 예술 충동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폴론적 예술 충동. 자, 아폴론적 예술 충동 핵심이 뭔지 한번 봅니다. 아폴론적 예술 충동은 질서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형상과 형태를 만들고 기준이나 틀을 규정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술 충동 정리하면 첫 번째. 질서의 원리 상징이죠. 네, 질서의 원리를 상징한다라는 점. 다음 두 번째. 형상과 형태를 만드는 거죠. 네, 형태를 만드는 것. 네, 미학이요. 예술에 가는 거예요. 형태를 네, 만드는 것. 다음 세 번째. 기준이나 틀을 규정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나 틀을 규정하거나 네, 인식하는 겁니다. 아폴론적 예술 충동의 개념을 저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아폴론적 예술 충동 네 번째로 들어갈까요? 자, 네 번째로 보면 아폴론적 예술 충동은 인간이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개별화의 원리를 사용한대요. 왠지 중요한 용어 같죠? 네, 개별화의 원리를 네, 사용한다라는 점이죠. 개별화의 원리. 뭐라고? 이 개별화라고 하는 것이 구분을 해준대요. 네, 구분을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른 개체와 인간을 구별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원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고? 개별화의 원리를 사용해서 구분, 산정, 인식이 가능한 조형 세계를 만들게 한다. 구분, 산정, 그 다음에 키워드가 네, 인식 가능한 네, 조형 세계를 만들게 한다라고 얘기하네요. 네, 조형 세계를 네,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디오니소스적 충동으로 좀 가죠. 두 번째는 네, 디오니소스적 충동. 이건 또 뭘까요? 어떤 또 철학적인 미학이 얘기가 될까요? 자, 디오니소스적 충동은 첫 번째, 네, 무질서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무질서의 원리를 상징한다. 아폴론적인 건 질서인데, 여기는 질서인데, 여기는 무질서구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 앞에서 아폴론적 예술 충동은 형체를 만든다라고 그랬는데, 자, 인간 안에서 무매개적으로 솟구치고 어떤 형태나 경계를 만들지 않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매개적인가요? 네, 용어가 네, 무매개적. 그 다음에 형태나 경계 만들지 않습니다. 무매개적. 앞에와는 좀 다른 용어를 썼죠. 그 다음에 형상 형태를 네, 세 번째로 좀 구분할까요? 형상 형태를 안 만듭니다. 형상 형태. 저기는 만들었어요. 아폴로 쪽에서 만들었는데 형상 형태를 만들지 않고. 그래서 네, 만들지 않음. 이렇게 해볼까요? 만들지 않음. 그 다음 네 번째. 모든 것을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색을 구분해서 일체감을 지향합니다. 일체감을 추구한다는 내용이죠. 여기는 개별하였지만 여기는 일체감이에요. 여기는 일체감을 지향한다. 그 다음에 네,
하나 더 할게요. 일체감을 지향하고 다섯 번째, 예, 번호가 좀 더 증가했으니까 다섯 번째. 이렇게 일체감을 지향하는 이런 성질들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구별을 없애고 있죠. 그래서 네,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그 대상이나 개체를 하나로 융합하는 거죠. 하나로 융합하는 것은 앞에 봤던 일체감을 지향하는 것과 맥락이 다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뭐다? 도취와 관련이 되는 거다. 자아도취, 푹 빠지는 거죠. 무아지게 푹 빠지는, 네, 도취와, 네, 관련이 됩니다. 도취와 관련이 있다. 도취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네, 도취도 다시 한번 중요 키워드로 좀 잡아놔야 되겠네요. 디오니소스적 충동.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두 충동에 대한 니체의 생각이 있겠죠. 니체의 견해, 니체의 관점, 뭐 생각으로 가볍게 써볼까요? 자, 두 충동에 대한 니체 생각은 뭐였느냐? 최종적으로, 예, 두 충동이 물론 대립적인 거지만 지속한다는 점에, 예, 주목하고 있어요. 자, 두 대상이, 네, 충동이 물론 대립적이기도 합니다. 대립적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지속적인 상호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네, 지속적으로, 네, 상호작용하는 것에 주목했다. 자, 두 번째 문단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문단 끝.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 니체의 철학적 인식 변화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적용 10강. 니체의 철학적 인식 변화.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3문단.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두 예술 충동의 대표적인 예술 장르죠. 그래서 네, 두 충동의 대표적인 예술 장르. 자, 첫 번째로 바로 달려가죠. 네, 차례대로 보니까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영원하고 근원적인 예술의 힘이라고 좀 봤나 봐요. 우리 니체께서. 그래서 네,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영원하고 근원적인 예술의 힘이다. 다시 한번, 네, 근원적 예술의 힘이라고 보는 그 주장에 근거가 있을까요? 네, 주장에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정리를 해보니까 형상화를 의도하지 않는 비조형성이죠. 네, 비조형성은 결과적으로 시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조형성이에요. 예, 비조형성. 요 키워드 좀 체크해놔야 되고요. 형상화를 의도하지 않는 것이 비조형성이에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는 거겠죠. 그 의도가 없는 거죠. 비조형성은 시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비조형성은 네, 시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음을 근거로 해서 네, 디오니소스적인 충동이 훨씬 더 영원하고 근원적인 예술의 힘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니체가 생각한 음악은 무엇인지, 네, 니체가 생각한 음악이라고 정리를 해볼까요? 니체가 음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였는지를 체크해보는 거죠. 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삶의 의지가 담긴 거죠. 삶의 의지로서의 의지로 되어 있네요. 작은 따옴표로. 네, 삶의 의지라고 되어 있죠. 네, 의지로서의 의지. 요 의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좀 간단하게 줄여서 생각해야 되니까. 의지.
자, 이것이 뭘로 나타난다고? 네, 생명력으로 발현이 된 거고요. 네, 생명력으로 발현이 되는 것인데, 생명력으로 발현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현실 세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현실 세계의 근원적인 예술의 힘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그죠? 근원적인 예술의 힘으로, 예술의 힘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음. 니체가 생각한 회화가 있겠죠? 다음. 니체가 생각한 회화도 좀 체크해 봅시다. 그림이죠. 니체가 생각한 회화. 어떤 관점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형성이 선과 윤곽, 색채와 배열 등을 통해 실현이 된다. 방금 봤었던 색채와 배열, 선과 윤곽은 표면적인 속성만 나타낼 뿐 근원적인 속성을 나타내기엔 부족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회화, 음악에 되는 거죠. 음악은 근원적인 힘이 되지만, 자, 요 회화 부분은 이렇게 좀 볼까요? 두 가지 개념으로 좀 나눠서 볼게요. 시각적 조형성이죠.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조형성이,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조형성이 선과 색채, 색채, 그 다음에 배열 등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죠. 배열로 실현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실현되는 이러한 것들이 표면적 속성만 나타내고, 요건요, 표면적 속성만 나타내고, 근원적인 속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근원적 속성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형이 화학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본 거고, 형이 상학적인 것과 관련된 음악, 요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자, 네 번째 문단은 상호 보완을 강조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라서 둘이 상호 보완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요걸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 자, 두 충동의 상호 보완이에요. 키워드는 여기에서 두 충동이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잊지 말고 내용을 쭉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체가 생각한 예술의 발전 방법이죠. 예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예술에 대한 발전 방법에 대한 니체의 견해를 또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아폴론적인 것과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상호 보완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죠.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그죠?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보완돼야 된다. 서로 보완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그럼 아폴론적 예술 충동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아폴론적 예술 충동의 기능을 체크하겠습니다. 예술 충동의 기능.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철학 제재가 좀 이런 게 좀 까다롭죠. 한마디로 정의를 안 해버리니까. 자, 개별화의 원리에 충실하게 개체세계, 인간 개인의 삶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충동은 개별화 원리에 충실하다라는 거, 개별화 원리에 충실 플러스 개별화 원리에 충실. 그 다음에 인간 개인의 삶을 정당화하는 거죠. 인간 자 빼고 내 개인의 삶을 정당화한다라는 점. 개인의 삶 정당화.
그 다음에 네, 조형적인 힘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 기능 요거에다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가요? 네, 조형적인 힘이죠. 네, 조형적인 힘은 다른 과정 다 좀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네, 환상을 경험함으로써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환상을 경험하게 해서 현실적인 삶에 대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 고통을 이겨냄, 요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아폴론적인 예술 충동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니체가 인식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선 누가 니체의 관점들을 지금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의 기능에 대해서 또 정리하죠.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의 기능 정리하자면 앞부분에 아폴로는 개인의 삶을 정당화하죠. 그 다음에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기능이 있었다면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개별화의 원리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별화 원리 파괴. 자, 개별화의 원리를 파괴함으로써 인간 개인의 삶을 구원하는 기능을 한다. 인간 개인의 삶을 구원한다라고 할까? 개인의 삶을 구원하게 한다. 자, 근데 이 개별화의 원리가 깨지는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 거죠. 이 개별화의 원리가 파괴가 될 때 인간은 공포감과 황홀감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해서 이때 공포감과 황홀감을 플러스로 할까요? 황홀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에 도취된 상태에서 고통을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고통을 여기에서 역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의 기능을 살펴봤고, 그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니체가 생각한 두 예술적 충동이, 니체가 바라본 두 예술적 충동이, 그죠? 통일된 상태는 무엇인가? 예술적 충동의 통일된 상태는 무엇일까? 두 개가 이제 융합이 되겠죠. 통일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두 예술 충동이 변증법적으로 합쳐진 상태이죠. 그래서 변증법적 정반합이죠. 변증법적으로 합체가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이 변증법적으로 합쳐진 상태로 배우가 느끼는 디오니소스적 경험이 아폴로적 환상인 객관화된 장면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죠. 변증법적 합체, 키워드를 좀 더 줄일게요. 다시 한번, 배우가 느끼는 디오니소스적 경험이죠. 디오니소스적 경험이, 요거 좀 길어요. 경험이 아폴론적 환상인, 아폴론적 환상으로, 환상으로 할까요? 환상인 객관화된 장면, 환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자, 변증법적 합체, 디오니소스적인 경험이 아폴로적 환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했는데, 아폴로적 환상이 뭐냐? 객관화된 장면.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화된 장면이죠. 객관화된 장면으로 나타난다라고 본 거야. 객관화된 장면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한 것은 이거는 배우가 느낀 거거든요. 배우의 경험이죠. 이 경험은 또 배우가 하게 됩니다. 경험은 배우가 하게 되는데, 이 배우의 경험이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저 앞에 있었던 저 배우의 경험을 누가 전달받게 됩니까? 배우의 경험을 관객들이 그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관객이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관객이 동일시하게 된다. 즉, 배우가 디오니소스적 경험을 아폴로적 환상으로 재현을 해내요. 그럼 배우의 경험을 관람객들이 그대로 자기 것처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 네, 통일된 상태. 그리고 요거 화살표로 다시 보자면 예술 그 비극이죠. 네. 그래서 요거의 예시가 바로 네, 비극에 해당이 되는 거죠. 슬픈 또는 어떤 뭡니까? 네, 부정적인 극의 마무리, 슬픈거나 비극적인 마무리의 그 연극이 바로 비극일 텐데, 자, 그 비극이 디오니소스적 도치감 안에서 아폴론적 형상이 표현된 것. 그렇죠? 디오니소스적 경험이 아폴론적 환상으로 나타내어진 것이 바로 비극이다. 자, 네 번째 문단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단 갑시다. 철학제재.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정리해야 돼요. 자, 니체에 대한 이런 관점들이죠. 첫 번째는 이런 니체가 앞부분에서 했었던 예술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죠. 예술가와 형이상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자, 예술가 이 형이상학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을 좀 논의를 해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가? 예, 결론은 인간에 대해 삶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죠. 인간의 삶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좀 의의라든가 기능 같은 느낌도 들죠. 자, 근데 이러한 니체에 대한 관점이, 니체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이유. 더 이상 논의가 전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전개되지 않는 이유. 자, 니체의 논의가, 니체의 이런 관점이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 이유. 자, 근본적으로 보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술은 일종의 수단일 뿐이에요. 일종의 수단, 하나의 수단인데 니체는 삶이 이미 정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일종의 수단이다. 근데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삶의 정당성이 이미 있다고 본 거예요. 정당성이 이미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끊어볼까요? 자, 니체는 삶의 정당성이 이미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죠? 굳이 정당성이 필요가 없다.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에 대한 논의, 또 정당화가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지. 삶에 이미 정당성이 있어. 그런데 뭐하러 더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마지막 하나죠. 자, 그래서 니체의 관점에서 본 삶과 예술은 무엇일까라고 정리를 해보면, 니체의 관점에서 봤던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니체가 생각한 삶과 예술은, 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라고는 그 수단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죠. 설명될 수 없다. 예술에 대한 비약. 수단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야. 삶이라고 하는 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얘기야.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에요. 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삶의 수단으로 설명할 수 없다. 두 번째,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삶과 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은, 네, 세 번째로 볼까요? 네, 세 번째. 예술도, 네, 삶의 일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도, 그죠? 네, 삶의 일부가 예술도가 아니라 예술은, 네,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아유, 굳이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본 거예요. 예술이라는 건 뭐 굳이 갑론을박할 필요 없이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술 그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